안녕하십니까. 최종현 학술원 대표 김유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라는 뜻깊은 주제로 마련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주신 스탠포드 대학의 신규 교수님, 또 인도태평양 민주주의 포럼의 이숙종 상임 대표님, 그리고 김영배, 최영두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 전, 2023년 저희는 스탠포드대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제도적인 취약성, 편향된 미디어와 가짜뉴스, 정치 리더십의 책임 문제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념과 세대 간 분열, 정치적 혐오와 피로감,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등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히 정치 양극화에 주목하여 단순한 진단을 넘어 실천 가능한 개혁 방안까지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해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오늘 이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6월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달입니다. 38년 전 1987년 6월 광장의 시민들은 헌법 개정을 이끌어내며 전 세계의 시민 참여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비상계엄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의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 한 겨울밤 시민과 제도가 함께 작동했던 경험은 민주주의가 완성된 체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할 살아있는 제도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좀 잠깐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탠포드대의 레리 다이아몬드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인사입니다. 사실 그저께 저희하고 함께 남영동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방문하셨고 거기서 연설도 하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여정에 대한 깊은 인상과 경의를 담아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저희 내부적으로 있었던 라운드테이블은 직접 참여하셨지만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먼저 귀국하시게 돼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지만은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hosting this conference and welcoming my colleagues, and I wish you a successful and productive meeting. I want to thank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agreeing to host this conference on the U.S. and Korea, the future of democracy, and I very much regret that my teaching responsibilities prevented me from being with you. Korea achieved a remarkable step back toward democracy over the past year with its resistance to an attempt to impose martial rule and now the peaceful succession of power through a free and fair election. I very much hope that in the months and years to come, the Republic of Korea will serve as a shining example of the resilience of democracy and the improvement of democracy, and that Korea will take its place among the mature democracies of the world in doing more to engage the rest of the world and to support the rest of the world to achieve the blessings of liberty, free and fair elections, independent media, and a vibrant civil society that have been so important to the democratic success story in Korea. And I very much hope that young people in Korea will learn the lessons we have seen here on my visit to the Korean Democracy Foundation and across the street to that terrible building where young Koreans were tortured and one lost their life in the struggle for this precious democracy of the Republic of Korea.
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오랜 시간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그 가치를 수호하신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 희망을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써내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포럼을 주최한 최종현 학술원, 그리고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인도태평양 민주주의 포럼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정말 애써 주셨는데, 우리 강원택 교수님, 그리고 신규 교수님, 그리고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님을 비롯한 멀리서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6개월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주목했고 또 크게 감탄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복력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상계엄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려고 하는 국민의 열망이 그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헌법 수호 책무를 지고 있는 헌법기관의 충실한 역할, 이것이 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요소가 잘 작동을 하면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므로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실, 국민의 열망과 참여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 잘 함께 갈 때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이번에 충분히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공감했듯이, 우리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런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한편으로는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성이 명확하게 드러남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고, 또 그런 논의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히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인데, 때로는 공동체 파괴적인 주장, 또 그런 것들과 결합을 하면서 아주 극단화되고 있는 혐오, 적대, 배제, 폭력의 문화,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토대로부터 허무는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오늘 포럼에서 다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극심한 양극화와 갈등, 불공정과 불평등, 그리고 무한 경쟁의 질서와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 이걸 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불확실한 경제적 현실, 이것이 시민의 참여나 타인과 이견에 대한 존중, 또 배려, 관용과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양립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민생이 어려워지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후퇴하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민생도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적 민주주의가 단단해지려면 반드시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사회 경제적 제도로서 뒷받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질문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입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세력, 누가 집권을 했는가
더 넘어서서 국민의 삶이 얼마큼 변화하고 있는가로 입증되어지는 그런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민주주의의 회복, 그것을 넘어서 신발끈을 메고 국민의 삶을 잘 챙겨야 되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공고한 단계로 만드는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그 과정에서 아주 귀중한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토론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논의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잘 실현돼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몇 달 동안의 정치적인 격변을 겪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주제가 갖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라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마련이고,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런 징후들은 계속 몇 해 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두 번째 세션에 사회 보시는 스탠포드 대학의 신기욱 교수님이 3년 전쯤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세션에서 발표를 하시고 제가 토론했는데, 한국 민주주의 위기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니다, 괜찮다, 버틸만하다 그렇게 디펜스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신 교수님의 그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그 예언이 결과적으로는 맞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다시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관련된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선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선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성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영배 의원님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토론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님은 어릴 때부터 제가 책도 읽고 굉장히 뵙고 싶었던 분인데 오늘 처음 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을 쭉 돌이켜 보면 역사나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쭉 앞으로 발전하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이제 큰 굴곡을 겪고 혹은 후퇴하거나 이런 거를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사람이 완전한 게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게 언제나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제도 하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국 그게 핵심이구나. 그래서 늘 도전이고 늘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비전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까 우리 우원식 의장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으로 귀결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전 세계 민주주의 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저는 울림이 있는 말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전에 후쿠야마 교수님께서도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과정을 지켜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열리는 것 자체도 저희들 대한민국에게는 또 새로운 도전이고 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키워드로 크게 보면은 시민의 힘, 국회의 역할, 이런 이제 우선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강물이 꾸불꾸불 이렇게 흐르지만 결국 바다로 간다라고 하는 역사의 진보를 믿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면서 동시에 시민들과 민주주의의 중심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해야겠다. 뭐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공론장의 중요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논의는 많이 돼 왔지만은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의사결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구성원들 전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하에서는 그 구성원들 전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느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의사결정에서 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인식의 문제인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근데 그게 이제 공론장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 이제 이 인식의 영역이라는 점, 팩트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제 미디어 환경을 비롯한 그런 공론장이 중요한데 최근에 특히 뉴미디어의 그런 이제 등장으로 인해서 이런 이 양극화, 소위 알고리즘 사회가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또래 집단들끼리의 이 갇히게 되는, 그래서 뭐 학자들 말씀으로는 필터 버블 효과나 에코 체인버 효과라고 부르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는 점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중에 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2024년 7월에 갤럽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 사용률이 2012년도, 그러니까 13년 전에는 54%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98.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될수록 알고리즘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알고리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래 집단,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어떤 끼리끼리에 갇히게 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각이 한 곳에 갇히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양극화를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원인 아니냐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도 보면은 요즘은 입법 활동이나 어떤 사회적 관계의 오프라인에서 활동보다는 이런 이제 뉴미디어, 유튜브나 이런 쪽에 노출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를 하고 출마도 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하나 좀 극복 과제 겸 핵심 문제로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또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제도가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대통령도 단 한 표만 많아도 당선이 되고, 국회의원 선거 제도도 물론 일부 비례대표 제도가 있습니다만 거의 80% 이상의 의석이 지역구 선거인데 한 표만 이기게 되면 이제 갖게 되는 승자 독식의 단순 다수제 선거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 자체가 단순 다수로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 타협보다는 숫자로 정치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힘에 의한 정치, 그래서 사실상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탈각시키는 그런 이제 행태가 제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측면에서 이 제도로서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배경에는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부의 대물림, 이게 이제 극복되지 않는 사회 구조화 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이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틀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거제도의 개혁과 개헌이라고 하는 과제가 새 정부에게 주어져 있고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설계를 어떤 원리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과제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결국에는 리더십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국회의장께서 연설하셨지만 주요 정치인들의 리더십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선제적인 그런 요건이고 이제 조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아까 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있는 도전과 과제라고 하는 것에 요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깊이 좀 이렇게 이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 주제들이 결국에는 중요한 주제라는 점에서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의 이 토론과 앞으로 나오게 될 그런 결론들이 세계인들과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최종현 학술원하고 이제 인태민주주의 포럼 등 관계자 모든 분들께 저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꼭 더 좋은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학교에서 국가미래전략원에서도 최근에 공론장의 왜곡과 정책 양극화라는 주제로 문제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런 그 공론장의 정책 양극화와의 관계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이 중요하다는 또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로 최영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민의힘 영어로는 PPP가 돼가지고 매우 울트라 레프트 같은 느낌을 주는 피플 파워 파티, 우리 컨서버티브 파티입니다.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을 겪고 있어서 어려운데 이 정치개혁 주제야말로 우리가 함께 정치를 복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영배 의원님은 21대 국회 때부터 우리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결국 계엄으로까지 이어지고 또다시 탄핵으로 이어졌던 이런 문제, 이 질곡을 좀 예방하고자 그랬는데 21대 국회 때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는데 당시 국회의장이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우리 김영배 의원과 당시의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지금으로 보자면 이상주의적인 의원들이 많으셔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정치적 계산으로 서로 이미 그 제도가 상당히 유리한 제도로 판명된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일이 없었고 또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 당은 소선거구제로 하면은 여야에서 그 다수 구조를 뒤바꾸어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어서 또 할 수 있을 줄 아는 착각에 빠지는 바람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정치적인 큰 파국을 한번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맞았는데 지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는 김영배 의원과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발제문에 미리 써놓았는데 그 발제문 주요 내용이 사실은 바로 직전 국회의장이셨던 김진표 의장이 3대 정치개혁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헌법 개정, 선거제도 개혁, 정당제도 개혁. 이 세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양극화, 이 극단적 대립, 그래서 정말 시대착오적인 계엄이 터져 나오고 그 계엄을 또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 성숙도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태복 탄력성으로 순식간에 극복해 내었지만 그것이 또한 탄핵으로 인해서 깊은 내분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과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뭐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도 보듯이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 기사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이 메르츠 독일 총리가 어떻게 파라이트의 AFD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일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왜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의회 민주주의가 숙성되고 합의제가 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왜 AFD라는 극단적인 파라이트가 득세를 하고 지금 청년층에까지 그렇게 인기가 높은가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해 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자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그 세계적으로 이제는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지난 계엄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과시할 수 있었고 이 지금 나아진 국력과 또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세계에 이제는 라이트하우스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태 민주주의 포럼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내부에서 일단 국회 내에서 우리 국회 내에서 이런 양극화의 문제, 극단적 대립의 구조를 해결해 내므로써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좀 라이트하우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어제 그제 경향신문의 송두율 교수가 쓴 글을 보면은 유럽의 파라이트는 매우 뿌리가 깊습니다. 그건 이미그레이션이라는 이슈 때문에, 글로벌리제이션 때문에 그 유럽의 서구 사회가 이루었던 문명과 안정이 파괴될 지경에 이르러서 유럽이나 미국의 중도적인 유권자조차도 이 반이민, 이미그레이션의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틈타서 트럼프라든가 또는 AFD 같은 게 지금 인기를 얻어나가는 과정임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가 파라이트라고 쉽게들 단정하시는데 그 뿌리가 매우 얕습니다. 한편으로는 극복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죠. 유럽의 경우는 지금 왜 AFD가 그렇게 창궐을 했느냐, 유럽에서 독일의 극우 정당이죠, 우리말로 분류한다면은 프랑스의 르팽조차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할 만큼 익스트림하다고 하는데, 메르켈 때 급격한 난민 수용 정책 때문에 지금 외국인 비중이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독일 사회의 안정을 흔들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 이미그레이션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극우가 등장한 데 반해서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정치 문화가 이렇게 극단화되었느냐? 저는 이게 이데올로기화돼가는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를 회복함으로써 저는 오히려 유럽 사회라든가 미국 사회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또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력이 커진 만큼 ODA라든가 많은 재정을 통해서 그런 지금 과거에 미국의 민주주의 재단이 하던 역할을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회가 떠맡아야 된다, 이런 좀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시죠, 남영동 분실에 방문했습니다. 며칠 전이 60항쟁 기념일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쉽게 우리 당을 무슨 파라이트 비슷한 정당 아니냐고 자꾸 규정짓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바로 그 남영동 분실에서 고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데서 고문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의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의 주류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87년 체제를 만든 도 공동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87년 체제는 누굽니까? 김영삼, 김대중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 직선제로 이루어지고 전두환 군사 독재를 물리쳤던 그런 것을 같이 했고, 그것이 이제 87년 체제 이후에 DJ, YS가 나란히 번갈아 대통령 하면서 같은 뿌리가 지금 서로 다른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이념적으로나 정치적 근원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 오히려 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 회복을 신속히 앞당겨서 전 세계적인 라이트하우스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에게도 간곡히 당부하는 것이 극단적인 양극화로 지금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화된 뒤로 이제 우리 대통령제라는 이 헌법에 지금 질곡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DJ, YS가 정치적 기반을 영원함으로 강화를 시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다시 세대 간의 대결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뿌리를 따져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주류나 또 국민의힘의 주류가 모두 다 민취업 세대, YS, DJ, YS가 민주주의를 함께 이루었던 세대의 힘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복원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계엄은 우리 많은 외국 학자들도 지하했지만 바로 그날 국민들과 또 대한민국 국회와 또 우리 군이 계엄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체제가 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내란몰이 프레임으로 정치를 극단적으로 몰아나가고, 그래서 한쪽의 정당 세력을 완전히 절멸시키려는 시도는 잘하면은 전 세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요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없는 상황을 억지로 이데올로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절망 속에 빠뜨리는 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히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라이트하우스가 되어서 과거 미국이 했던 역할을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력 수준으로 그 절반이라도 좀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다시 성숙하게 회복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에도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줄이겠습니다. 예, 최영도 의원님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달 혹은 지난 몇 년간의 한국 사회는 분열과 상처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그 고통을 치유해야 되는 치유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용과 통합의 정치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로 고려대학교 우리 김선엽 교수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과거 6개월 넘게 6개월여 동안 굉장히 당혹스러운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특별히 저의 입장에서 당혹스러웠던 것은 외국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외국의 학자들, 동료들한테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역진 가능성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만방의 비상계엄 선포로 역진 가능성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 셈이 되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지금 이제 그래도 상당히 정상화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상화를 알리는 그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영역에서 이제 정치 개혁과 관련된 과제라고 그럴까요? 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제가 되는 아니면 혹은 메타적인 과제가 좀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연구, 그다음에 민주화 연구의 이 거두라고 할 수 있는 후안 린츠가 이 저작들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정치 행위자들을 특히 이제 엘리트죠. 그래서 민주주의자가 있고 반쪽짜리 민주주의자가 있고 반민주주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와 이 서로 컴패터블하지 않은 병립 불가능한 두 종류의 그 정치 행위자는 반쪽짜리 민주주의자들, 그다음에 반민주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 셀프 쿠데타랑 관련해서 이 반쪽짜리 민주주의자들, 그다음에 반민주주의자들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내는 중요한 작업, 또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제공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그 다음에 정치개혁이나 다른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치개혁, 구체적으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해답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논의가 길게 되어 왔고요. 논쟁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거의 컨센서스라고 비견될 만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실행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여러 정치 직접 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를 다소 교과서적으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통령 권한 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말하는 아까 이제 김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승자 독식 구조 그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두 가지 좀 다른 측면을 조금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행정부 내에서 도대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입법부와의 관계는 차치하고 행정부 내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에 좀 주목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하고 관계에서 집권당하고 관계에서 공식적이든 아니면은 실질적이든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공천권, 인사권, 예산 편성권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조금 책임 분담형 권력 구조로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까지 제기가 됐었죠. 내각제 얘기도 있었고 이원 집정부제 얘기도 있었고요. 또 현행 대통령제 틀 안에서 좀 더 총리한테 조금 더 권한을 주자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이 옵션들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잘 의견을 모아서 실행하느냐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입법부의 민주적인 대응성, 효율성 증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도한 정쟁, 그다음에 전문성의 부족이라든지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소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든지 그런 문제들, 국회 내부에 이제 상임위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전문가의 역량을 제고하는 부분들, 또 정당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약간 또 지적이 됐습니다만 선거제도 개혁 문제, 그거의 핵심은 지금 이제 그 지난번 총선이든가요, 아니면 2020년 총선으로 기억되는데 거기서 이제 비례성을 조금 더 이 증진시키려는 시도가 희화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총선 선거제도에서 조금 더 비례성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은 학계의 중론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비례성을 좀 늘려서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문제, 뭐 정치의 사법화 문제, 그다음에 정치의 사법화의 이 동전의 다른 면으로서 사법의 정치화 문제, 그거는 뭐 익히 잘 알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부 자체에 대한 신뢰 저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법부 예산 및 인사 독립성의 확보라든지 재판 과정의 투명성 제고라든지, 또 중요하게는 국민의 사법 참여를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참여하고 수기 과정 개선 부분인데요. 정치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금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것을 압력으로 삼아서 정치권에 정말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공론화 위원회를 상설화한다든지, 공론 조사를 조금 더 활성화한다든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정책 수기 과정이 우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일부 도입된 이슈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디지털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치 교육, 시민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특히 우리가 굉장히 파당화되어 있고 정파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정치 교육이나 시민 교육의 통일적인 그 커리큘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교적 중립적인 학계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 교육과 시민 교육의 재료를 만들어서 조금 제대로 된 정치 교육과 시민 교육을 통해서 상호 존중, 또 제도적인 절제의 문화를 고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 국가도 굉장히 강력합니다만 시민사회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시민 참여의 경로를 설계하고 그걸 시행하는 일이 과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의 개혁을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절차적인 품질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역진 가능성이 또 일어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세계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고 또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혁 교수님이 뭐 중요한 포인트를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을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도적 개혁이 중요한 것이 이번의 위기는 넘어갔지만 이게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도적인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역진의 현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어쨌든 그 여소야대 디바이디드 거버먼트의 문제로 인한 문제도 겪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이제 또 힘이 모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대통령과 강한 의회가 만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또 이것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형태의 위협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개혁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우리 전북대학교 이선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발제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발제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제도 개혁은 개헌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선거제도 또 이 정당
구조의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개헌의 선택지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의회제로의 개혁, 뭐 이원 정부제로의 개혁, 그리고 뭐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뭐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현실적으로 이 개헌이 되더라도 대통령제의 큰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헌이 되든 되지 않든 대통령제를 전제한 상태로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혁의 좀 지침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하면 많이 얘기되는 게 사실은 이제 동시선거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대선과 총선의 이 주기를 일치시켜서 여대 야소가 구축되는데 유리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처럼 대통령 임기 중간에 선거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이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의회 선거가 행정부에 대한 이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사실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이에 관해서 놀라울 만큼 학자들 사이에서도 별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여대야소 구축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동시선거를 주장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경우에는 이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 여소야 대시 여야 간에 굉장히 끔찍했던 이 정치적 교착이 계속 반복되면서 정책 결정의 마비 상태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이 동시선거론의 좀 주장이 동시선거론의 입장에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응집적이고 위계적인 정당 구조와 결합할 시에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마저 장악하게 되는 어떤 위험성을 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처럼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총선을 치르도록 하면 여소야대 상황은 반복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적대적인 양당제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여야 간의 교착이 지속되는 위험성을 계속 감내해야만 할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딜레마적인 거죠. 그럼에도 이제 동시선거는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요. 역설적이게도 이 여소야대 상황이야말로 이제 이 대통령제 운영 원리에 내재된 견제와 균형의 핵심적 기제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정상적인 작동 또한 대통령과 국회가 결국 이를 정치적으로 잘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때 더 민주주의적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헌을 하든 그렇지 않든 이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저는 이 양당제로부터 다당제로의 정당체계 개편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특히 주요 양당을 제외하고도 비교적 정책적 색깔이 분명한 30석 내외의 의석을 보유한 서너 개의 군소정당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동시선거의 문제 쟁점을 피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책적 색깔이 구분되는 다당제 하에서 이 대통령과 주요 제1야당이겠죠. 아무래도 이 제1야당이 함께 그러니까 정치적 다수파 구축을 위해서 군소정당과의 연합, 나아가 이에 토대를 둔 연립정부 구축까지 이제 시도하게끔 유도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정당들 사이에 정책 조정과 타협에 기초한 정치 과정의 도출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는 대선과 총선 주기 일치 여부에 관한 딜레마적 논쟁 또한 정당들 사이에 협력과 연합을 통한 다수파 구축의 문제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이 군소정당들이 각자 대선 후보를 내기보다도 서유럽의 의회제 국가들에서처럼 연립내각 참여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 아젠다 구현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중대한 전제가 요구됩니다. 결국 이제 다 대선 후보를 내기 위해서 정당을 창출하면 이러한 이제 콜리션 가버먼트의 형성은 애초에 이제 다시 어려워질 것이고 다시금 양당제로 회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꼭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이 비대한 이제 법률적 관행적 인사권은 반드시 축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사실 헌법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행정부 고위직은 50여 개 정도로 사실은 미국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많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이 법률과 관행에 의거해서 적게는 3천여 개, 많게는 18,000여 개에 이르는 고위공직과 이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임원 등 이 굉장히 사실은 광범위한 이제 실질적인 인사권의 행사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뭐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검찰, 국세청 등 권력 사정기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사실상 독점적 인사권을 보유해 왔습니다. 따라서 대선에서 승리할 시 수많은 공직과 거대한 액수의 예산에 대한 분배권 등 막대한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반해서 패배할 시에는 오히려 뭐 선별적인 사법적 공격 등 이런 이제 굉장히 비용이 높은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매번 대선과 대선으로부터 파생되는 정치적 경쟁은 한국에서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야권 간 갈등과 대립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뭐 하나의 방책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양당제 다당제로의 전환과 함께 대통령의 법률과 관행에 입각해 있는 이 행정부 그리고 사정 이 권력기관들에 대한 과도한 인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분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직을 놓고 정치 세력 간의 이 굉장히 이제 사생결단으로 싸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유인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이 정당의 이 양당제로부터의 이제 다당제로의 전환을 획책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 정책 연합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이제 제도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제 발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선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13대 국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88년, 그러니까 민주화 직후에 구성됐던 13대 국회가 4당 체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정치가 가장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이 여소야대로 모두 7차례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거부권 행사만 지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 3건의 법률안은 거부권 행사 이후에 여야 간의 재협상을 통해서 여야 합의로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쟁점적이었던 것들이 이제 국회법 2개하고 지방자치법 같은 그런 정치적인 법안이었는데 다당 체제하에서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오히려 보여줘 왔던 건데 이 대통령제로 인해서 이게 3당 합당과 양당제로 굳어지면서 요즘에 훨씬 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된 측면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에 정해지지 않은 관행적인 형태나 보이지 않는 형태의 인사가 많은데 특히 이제 이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거는 감시 감독 기관에 대한 혹은 심판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사법부겠죠.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적 영향력. 그다음에 거기에 뭐 감사원이라든지 선관위 같은 그런 심판기구도 다 포함을 한다면 이런 제도적 기관들에 대한 자율성이나 중립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또 다른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허성욱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이미 앞선 발제자께서 이제 뭐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과 민주주의 또 이제 뭐 관련된 개선 방안에까지 뭐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요. 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뭐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요 민주주의 관련된 담론과 관련된 좀 이론적인 뭐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큰 주제가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이고, 뭐 이 백그라운드는 이제 민주주의 위기라는 어떤 인식과 경험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위기를 겪었고 이제 도전과 과제를 갖고 있는지, 이제 어떤 기대를 받고 있는지를 고민하려면 뭐 다시 이제 민주주의가 뭔지에 관한 조금 이제 본질적인 또 개념적인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이제 후쿠야마 교수님께서 이제 역사의 종말에서 이제 논하셨던 이제 민주주의의 내용과 기대되었던 내용이 또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은 조금 다른 컨텐츠를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민주주의는 뭘까 생각해 보면 여전히 많은 경우에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군부 독재에 대한 이제 저항, 뭐 이제 그 극복으로서 이제 민주화가 아주 큰 한국 사회의 큰 아젠다였고, 이미 뭐 한 세대, 1.5세대가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민주 또는 이제 민주주의는 이제 그 민주화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그 개념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루어지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조금 지금은 이제 그 시기는 조금 지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25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뭘 만들고 뭘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맥락에서 뭐 이런 공법 이론적으로 민주주의에 관한 큰 두 가지 담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큰 한쪽은 이른바 이제 다원주의적 정치 과정, 이제 플러럴리스틱 어프로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가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선호와 선택지를 가진 구성원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주장하고 표현하고 추구해 나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된 규칙, 뭐 이건 뭐 정당 제도나 뭐 선거 제도나 뭐 또는 표현의 자유 등등에 관한 제반 규칙들을 말할 겁니다. 그럼 이제 정해진 규칙 속에서 각 정치 참가자들이 각자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면 마치 완전 경쟁이 확보된 시장에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각자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뭐 일형의 이제 최적의 자원 배분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그 다원주의적 정치 과정을 통해서 그 시점에서 그 공동체가 기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적 자원 배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에 따른 설명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많은 이제 도전도 했었던 것 같고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다원주의적 정치 과정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실패합니다. 그 실패는 이제 그 관련된 절차나 규칙이 이제 실패하고 이제 불완전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많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참가자들의 이제 당파적인 이제 파당에 의한 이해관계의 왜곡된 이제 표현, 또 이제 왜곡된 결과가 그대로 정치적 선택에 반영되는 실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제 다른 쪽은 뭐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구성원들이 그냥 다원적이기만 한 선택들에 의해서 최적의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진정으로 염려하는 이제 덕성, 그 버추어를 가진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여러 형태의 이제 숙고 심의를 통해서 이제 공화적으로 또 이제 공화주의적으로 그 공동체의 진정한 발전과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을 담는 어떤 체계 또는 메커니즘으로서 민주주의를 상정하는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공화주의적 정치 과정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미국의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를 고민하려면 과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 양쪽의 관점, 다른 관점, 이제 다원주의적인 정치 과정의 관점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스토리, 또 공화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스토리와 지점들을 어떻게 내포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우 뛰어난 분들이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정치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다원주의적인 또는 보다 직접 민주주의적인 어떤 경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아까 공론화에 관한 얘기라든지 또는 의회 정치 개혁이라든지의 논의들은 또 공화주의적인 어떤 요소를 강조하는 것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문제를 확인하고 정확한 방향에서의 노력이 조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현재 상황에서의 민주주의 현상과 현실과 극복 방향에 대한 조금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맥락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관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흔히 민주주의 이론적으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또 민주주의 과정의 실패와 그 실패를 교정하고 극복하기 위한 법치주의적인 가치와 그 실현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아주 심도 깊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꽤 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정치적 어젠다들이 결국에는 사법부로 가게 되어 던져지게 되고, 그게 헌법재판소일 수도 있겠고, 또는 대법원 산하 일반 법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치적 현안들이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법관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법원에 의한 또는 법관에 의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두고 여러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맥락에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구성이나 작동 방식, 또 구성원들인 법관들이 선출되고 양성되는 것과 관련해서 과연 그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정도의 아주 큰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적 결정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양성되었는가, 그 역할을 얼마나 잘 기대할 수 있는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전직 법관이었고 법원에서 근무를 했었고 지금 법대 교수로 있습니다만, 또 많은 신문에 나는 판사들 다 제가 잘 아는 동료였습니다만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엘리트고 똑똑하고 모범생들이었고요. 그들이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이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아주 현명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적 판단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취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등등에서 사후적으로 헌법기관이 아주 잘 역할을 해서 필요한 정치적 결정이 잘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평가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근저는 꽤 취약한, 프레자일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다원주의적 정치 과정이나 공화주의적 정치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논의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미디어나 이런 것이 등장하기 전의 광장이 중심이 된 어떤 직접적인 표현 을 중심으로 했던 논의의 백그라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정치적 선호 표현은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매우 즉시적이고 상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광장에서 이루고 고민했던 그것과는 매우 다른 방식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방식에서 역시 그 다원주의적 정치 과정과 공화주의적인 덕성에 관한 고민을 조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또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정치 사법화 문제. 여러 곳에서 지적이 됩니다만 사실은 법에 의존하기 이전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까지 간다는 것 자체는 정치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매우 중요한 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다원주의인데요. 최근 정책 양극화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름이 공존해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생각들이 용인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또 내가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야 다원주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의 상황에서는 이제 상대방을 적대화하거나 악마화하고 그리고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선과 악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선과 악이 되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다원주의는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동안의 우리 정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원주의가 말하는 다름에 대한 인정, 그다음에 상호 관용, 상호 인정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세션에서의 고민은 뭐 다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랑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마치 악몽을 꾼 것처럼 지난 몇 달을 힘들게 보내왔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정치적 위기,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결국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 디모크라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나눠주신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개혁은 뭐 정당 개혁, 그다음에 대통령제, 그다음에 국회와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영역부터 가짜 뉴스까지 우리의 공론장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 헌법 개정 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그런 논의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을 때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재발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또 지적해야 될 부분은 이제 권력의 자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승자 독식의 문화 속에서 승자의 권력의 자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것 같은 또 다른 격렬한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자제하고 대신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일단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주셨던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민주주의가 너무 그동안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져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그래서 그냥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다 수용이 될 거고 그 가치가 받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몇 달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경험을 보면 이게 굉장히 정파적인 형태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접근이. 그래서 이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경험한 만큼 좀 그 정파적인 수준을 넘은 그러니까 바이파티잔한 형태로 이와 관련된 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제도적인 형태로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히 여야 정치권의 이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세션은 뭐 아주 유익하고 또 좋은 프로덕티브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 곧 이어서 두 번째 세션 또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